일단 형님 마시고 그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그 여기 온라인으로 그 하시는 분 중에 그 마이크 예, 그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또 우리 그 김석현 동기나 고일인 동기 같은 경우는 익숙한 동기들인데 아마 그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지금 한번 그 소개 한번 부탁드릴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상대에서 공부하고 계신 정진영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정진영 선생님. 예. 미안합니다. 제가 배경을 흐리게 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한 2, 3일 전부터 그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전등을 좀 꺼놨습니다. 예. 지금 이쪽이 새벽 4시인데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재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학교에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름은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가운 동지들과 존경하는 하태희 교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리고 또 음성으로나마 이정재 학우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하신 분도 그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마이크를 마이크 쓰시죠. 저는 여기 사면 되니까 마이크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시네요. 예. 예, 양쪽에 쓰시죠. 예, 노동당 전치대입니다. 일단 선생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 잘 들었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보면 노동운동은 지금까지의 지구정당 지지를 철회하고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단순 지지가 아니라 주체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하고 적어 놓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스님께서 생각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노동당 당원이지만은 저희도 사회주의 정당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 정당이다라고 스스로도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회주의 정당이 현실에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운동 그런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계속 할까요? 예, 뭐 좋은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죠. 노동당이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사회주의 정당을 자임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사회주의를 이제 내건 정당 후보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지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개인적으로 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운동을
지금 하는 방식이 그 기존의 부르주아 정당의 선거운동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역량이잖아요. 뭐 조직의 그 인지도, 개인의 인지도, 그다음에 조직력, 그다음에 이제 자금력,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 네트워크.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처음에 강조를 드렸던 대로 그 대중이 7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조건적 지지 또는 이제 그 본능적 지지 성향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그 뭐 윤석열이조차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실정을 하니까 그 정권 교체가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조차도 대통령이 되는 게 현실인데 그만큼 기존에 어떤 강관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사회주의자로서 정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한 명의 뭐 인물은 가장 잘생겼다고 농담 반, 뭐 진담 반 하긴 하지만 제가 봐도 인물은 가장 낫더라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출신이겠다. 그다음에 열심히 투쟁한 동지이겠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지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만은 그게 이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정말 세 발의 피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 조직의 문제, 자금의 문제. 자금은 뭐 5%인가요? 10%인가요? 지지가 없으면 다 헛돈이 되는데 그 돈을 뭐 개인도 엄청난 출혈을 할 것이고 지지하는 뭐 조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감히 이제 선거에 아시겠지만 몇 년 됐죠. 사회당이 뭐 전체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뭐 프로젝트를 했다가 다 망했던가요?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한 명 뽑아가지고 유권자들 찾아가서 지지 대상인 사람들 뭐 노조를 찾아가든 또는 뭐 거리를 찾아가든 가서 또 정책이란 것도 두 번째 문제는 정책인데 그 밀실에서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뭐 똑똑한 사람들이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뭐 10대 강령이라고 했는데 비판하면 저는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국가가 뭐 책임지는 뭐 뭐냐 고용제, 국가 책임 고용제라든지 뭐 놀고 먹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뭐 그 선거 슬로건 같은 거 내걸었는데 그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국가 노예를 자임하는 거죠. 국가가 이제 고용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기관산업 국유화라든지 재벌의 뭐 해체 국유화 뭐 이런 식의 그 상상밖에 안 되는 수준의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대중을 그 지지를 이끌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제 국유화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소련을 포함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또 자본주의 내부에서도 그 국유화라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유화의 결과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보장되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는 하나의 국가 기업의 자본, 국가 자본의 기업으로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 인민이 이제 직접 경영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번지수가 틀린 건데 그런 것들을 논쟁을 하고 뭐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대중을 만나든지 뭐 노조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규모가 완전히 이제 그 소규모 수공업인 거와 기존의 정당은 이제 뭐 대량적인 어떤 뭐 그런 방식이니까 게임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운동이 그래서 0.02% 9,000명의 지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다. 뭐 그 토론자 한 명은 사과하라, 전국의 사회주의자한테 사과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선거 공보물 10가지 내놓은 거를 보고는 그 누굽니까 저기 뭐냐 그 국가혁명당인가요? 누구죠? 그 흑영령보다도 못하다. 흑영령은 어떻게 지지를 호소력 있게 뭔가 팜플렛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비꼬기도 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선거운동도 달라져야 된다. 선거운동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그 관직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장관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뭐 장관 밑에 부서나 부처나
이런 데에 뭐 장과 국장과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뭐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당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려면 2만 명의 후보자를,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년 동안 1년 동안 돌아가면 5명이죠. 그러니까 10만 명을 내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핵에 대해서 또는 여성부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죠? 뭐 노동법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부서들, 거기에 맞는 공기업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직접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안을 가지고 가서 대중들하고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서 우리께 맞는지 더 좋은 얘기들이 있는지 모으고, 그래서 합의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정당의 강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령이 뭐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신뢰, 대중의 신뢰를 받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지금 부르주아 정당들은 뭐 공약은 진짜 빌공짜 공약이지 않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말하는 방식은 기존에 뭐 200년 사회주의 정당 역사에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게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디어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 선거를 통해서 한 명을 뽑아가 그 사람이 엘리트로서 결국은 지배자로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 모든 구성원들, 국민들,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내려오고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게 평소에 총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방향,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의, 그게 저는 진짜 민주주의인데,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실현을 못하지만 운동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효과는 일단은 우리가 2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당원들이 정말 우리의 사회주의적인 의식으로 무장한 당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머지 100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그거 가지고 토론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정말 문제의식이나 방향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자. 우리하고 같이 하자. 저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 보고도 그렇게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 얘기를 기다면 안 듣죠. 그러니까 안 듣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인데, 저는 여전히 이제 이번에 노동당하고 변혁당이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합당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합당한 노동당도, 합당된 노동당도 지금 뭐 3명의 위원장이 있는 거죠. 2명의 위원장인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타난 이제 당 대표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든지 뭐 합의에 수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리의 방식으로 실제로 평당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위원장이 되든 집행부가 되는 방식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원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당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소수파와 다수파가 있고 지배적인 이제 헤게모니를 가진 분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파가 반드시 나눠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현재대로라면은 변혁당 계열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노동당 내부의 사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다수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변혁당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노동당에서 원래 노동당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내는 것보다는 더 자기들은 급진제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자기들 말이 안 먹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지 뭐 힘도 안 모이고, 실제로 합당 과정에서 한 뭐 몇십 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죠. 100명, 200명 되는 남짓한 중에서 한 뭐 절반 가까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벌써 지레 이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합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안에서도, 기존의 노동당 안에서도 이게 힘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활동당원은 몇백 명 수준인 거죠. 그리고 실제 뭐 당대표가 됐든 사무총장이 됐든 무슨 뭐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뭐 그냥 생활 속에서 있든지 아니면은 투쟁 과정이 있으면 결합하고
당비 내고 뭐 지지하고 그런 방식으로 당 활동을 해서 어떻게 그 기존에 그 100만 당원들이 있는 당을 보수 정당을 이길 것이며 집권을 할 것이냐, 뭐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 힘을 모아내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당 구조 자체가 바로 이제 총회를 매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행부를 지금 선출되어서 무슨 당 대표니 뭐 사무총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장기 집권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게 되면 효과는 그 지금 몇백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다 당 대표나 당 사무총장이나 지구당 위원장, 지역 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할 만한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실제로 할 가능성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지만 누구나 다 시간이 가면 한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일당 100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몇천 명 수준의 당원이 10만 명, 100만 명 늘어나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대중정당, 사회주의 대중정당이 된다는 방향은 무조건 맞다. 옛날같이 전위정당 방식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뭐 시대가 정면을 한 거죠. 근데 대중정당인데 혁명적인 대중정당이 되는데 혁명적인 대중정당이 될 수 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혁명이란 것은 국가를 타도하는 것은 최종 종착역의 혁명 과정의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지 처음부터 국가부터 타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뭐 잘 아시잖아요. 그 뭐 기동전이나 진지전 얘기를 할 때 진지전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람시는 거기까지 얘기했죠. 저는 얘기하는 바가 그래서 일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종업원과 사용자, 고용주의 관계를 평등한 공동체, 생산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동지의 관계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그 혁명적 과정의 출발점이고, 그런 것들의 성공의 경험들,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더 확대되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타도는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언젠가는 물론 뭐 폭력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당을 구상을 해야 된다. 노동운동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작용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이 그렇게 서야지 노동운동이 그렇게 설 수가 있고, 노동운동이 그렇게 서야지 당이 그렇게 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과 노동운동은 분리가 됐던 거죠. 의회를 통해서 뭐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노동운동을 떠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현장에서 죽든 살든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으로 같은 사람, 당은 항상 당원이고, 당 안에서도 이제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됐든 무슨 뭐 지구당 위원장이 됐든 무슨 집행위원회가 됐든 한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 되면 안 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평당으로 내려오고, 공장 작업장도 마찬가지로 노조도 노조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평노조원이 되는 과정들이 이게 물 흐르듯이 1년마다 바뀌는 과정으로 돼야만이 전체의 어떤 수준이 간부화가 되는 거죠. 전체 수준들이 이제 진짜 운동하는 그 조합장이나 노동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으로 평조합원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당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 이거죠. 선거를 통해서도 안 되고 파업을 통해서도 안 되고 무슨 뭐 대중봉기를 통해서도 안 됐잖아요. 100년, 200년 역사가 증명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밖에 없다.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일상에서 총회를 하고 추첨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예, 예. 강연에서 한 일이 사회적 관계를 대중에서 포커스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고 그런 상호작용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 민주노총에서 그 1인 1당적 같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담이고 바른 진담이고 한데 우리 혁신자님도 그런 정당에 가입을 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지. 예. 제가 저기 먼저 진보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진보신당으로 갔다가 이제 노동당까지 당적이 이제 옮겨왔는데 저는 이제 당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짜 당원이죠. 그래서 저보고 뭐 같이 하자 맨날 그러는데 저는 그래 전제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당에서 활성화하는 거가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지노선인데 그렇다고 언제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같이 하자고 그렇게 바꾸라고 계속 기회만 되면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 모여가 텔방에서 저도 들어가 가지고 얘기 듣고 있고 뭐 정보를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당원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방금 그 답변해 주신 것에서 이제 연장을 해서 그 질문을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원래 질문을 좀 글을 읽고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일단 이 기존에 없었던 이런 이제 정당과 노동조합과 그 현장 정치, 집회 정치라는 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국가기구, 국가를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제 전망이 열린다고 보는데, 그건 그야말로 이제 혁명이고, 그러면은 경찰이라든가, 뭐 각종 수사기구, 그 다음에 이제 군대라는 이 물리력을 압도적으로 깨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물리력을 깨야 가능하다는 것은 진짜 그만큼의 우리의 이제 그 투쟁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고, 그럼 그렇게 깰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할 때 아까 그 현장에서 뭐 직접 그런 투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뭐 노동조건 개선이든 아니면 진짜 현장에 한번 파업 한번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서 논의만 해도 회사 측에서 막 경찰하고 연결돼가지고 압도적으로 우리를 산업에 들어오고 그런 이제 물론 아까도 이제 뭐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해보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 해방 직후에도 우리가 자주관리 운동도 했었는데 이런 경영이나 자주관리한 거는 쟤네가 아주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대타적으로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다 하면서 미군정이 아주 철저하게 봉쇄를 했고 이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제안한다고 해서 쟤네가 우리 공모 같이 한번 뭐 경영해볼래 이렇게 경험을 우리한테 그냥 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철저한 투쟁에 의해서만 이제 가능한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정당형 운영 방식이나 노조 운영 방식을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총회를 하자 오놓고 그리고 거기서 강령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쟤네들의 정보력과 압도적 물리력 쟤네가 대처 방안을 거의 손금 버티기 뻔한데 공개적으로 토론해가지고 그 압도적 물리력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거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유사 사례라도 뭐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더라도 유사 사례라도 혹시나 우리가 추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맞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경찰이나 이런 정보 기구의 어떤 물리적 탄압이나 또는 뭐 직접적으로 물리적 탄압을 하지 않더라도 음성적으로 이렇게 그 위협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사회주의를 뭐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사회적인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이제 뭐 감옥 가는 투쟁을 통해서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슨 산호인이 무슨 또 뭐 노동자 해방 정확한 이제 명칭은 저도 뭐 그쪽에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가보안법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무죄로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를 논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수준에 와 있고요. 또 이제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북한과 연관해서 북한을 이제 이적 단체니 해서 뭐 동조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데 뭐 저는 이제 북한은 전혀 사회주의하고 상관없는 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배계급은 반대하고 북한 이제 노동자와 인민과는 이제 연대 연합하는 게 우리의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하나의 계급 사회고 이제 국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국가보안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정말 이제 그 소련도 아니고 뭐 현재 중국이나 과거 중국도 아니고 정말 이제 인류적으로 있어 왔던 적이 없는 다만 이제 마르크스가 개념적으로 제안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헌법이나 정신에서 이제 반영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준으로 내용적으로도 완전하게 보장하는 방식의 사회가 저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보안법이든 아니면 법정에서 그렇게 탄압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은 또 합의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단순하게 51%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헌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 이제 그 출발점들이 아까 이제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바대로 일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것인데 그게 그냥 이제 노동자 경영을 하고 명칭을 실제 명실상부하게 이게 공동 경영자이고 공동 생산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부수되는 막대한 이제 사회적 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핵심이 생산과 유통에서 결국 이제 이제 노동 과정과 그다음에 교류하는 과정, 생산 과정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게 사회적 관계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지만 모든 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무슨 이제 뭐 제도, 법률, 도덕 의식,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반해서 부풀려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지만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혁명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식의 사회적 관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잘 알잖아요. 무슨 동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예전에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그 양반과 쌍놈과 또는 하인과 머슴과 지주가 이제 새롭게 만났을 때 동무로 만났다는 거. 이제 아주 좋은 표현이죠. 북한이 이제 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피플을 국민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민이라고 그런다고요. 국가라는 개념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개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의식이 바뀌는 과정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루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촛불항쟁 박근혜 촛불항쟁 때에는 엄청나게 한계가 있었고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예견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노총이 됐던 시민사회단체가 됐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욕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80년대 초반이나 우리가 뭐 87년도만 해도 항쟁 이후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권이 된다든지 노태우 정권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혁명적 진출이 가능한다는 듯 뭐 착각일 수 있겠지만은 사회적 관계는 그렇게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박근혜 탄핵 시기에도 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혁명적 실천 역량이 이제 갖춰져 있었다면은 다르게 봤을 거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 다른 더 진보적인 정부, 더 혁명적인 정부를 우리가 구상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우리의 이제 그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시위에 나섰던 1000만 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이나 혁명적 실천 역량들이 그만큼 약했다는 건데 그래서 역으로 혁명 실천이라는 이제 일상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동창회부터 포함해서 이런 데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계들이 바뀌는 과정인데 이게 무조건 탄압이 돌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만나가지고 국가를 전복하고 뭐 자본을 타도하고 라는 것을 우리가 토론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동자합이 매주 총회를 하든지 뭐 노동자합을 통해서 더 발전돼서 노동자 평의회, 노동자 뭐 공장 평의회 또는 노동자 총회 이런 것들이 매주 토론을 할 때
뭐 토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노조의 실무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회계 내용, 기업의 이제 작업 내용, 투자 내용, 인사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결의하고 권고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뭐 100%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뭐 일부가 반영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뭉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결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뭐 그랬었지만은 일주일마다 어쨌든 시급하게 매주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에는 이 총회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또 이제 시급하죠. 매주 총회를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총회 시간, 직장 시간 말고 근무 시간 말고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제 그걸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얘기대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 사회적 집단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제국주의 문제, 국제관계 문제, 또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아주 매크로하게 했지만은 그게 이제 그 실제로 노동조합이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지역의 단체나 지역의 뭐 무슨 뭐 저 페미니즘 단체가 돼도 좋고 환경 단체, 생태주의 운동 단체가 됐고 또는 뭐 지역의 그 그냥 협동조합이 돼도 좋고 이런 단체들과의 서로 교류할 문제, 그다음에 무슨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자영업자들의 이제 연합을 만들어 주는 문제, 농민들과의 연합하는 문제,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기 경찰기구나 사측이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아주 자율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큰 목표는 더 평등한 연합, 더 민주적인 연합이고 그게 하나의 이제 총회라는 최종적으로 총회라는 기구로 이렇게 서로 평등하게 논의하는 단계 전까지는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고 뭐 교류하고 뭐 무슨 같은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조직하고 하는 과정들에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선을 넘으면은 물론 저쪽에서 치겠죠. 근데 이제 선을 넘을 때도 우리가 지금 준비된 역량이 있으면 선을 넘어가는 거죠. 선을 넘어야지 이제 선을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뭐 하나하나 뭐 준비되는 것 따라서 무슨 뭐 인사권을 우리한테 달라든지 인사권 중에서도 뭐 특정한 부분을 달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도 이제 우리가 뭐 같이 공동히 결정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쟁의 과정들 속에서 그런 그 목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뭐 노조가 경찰을 통해서 항상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압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잡혔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평의의 방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잡혀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전체 총회에서 그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케어를 하고 그 사람 이제 잡혀갔다 놓으면 뭐 감옥에 가든 뭐 또는 뭐 해고가 됐든 또 케어하면서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에만 그러니까 노예적 조건이지만 임금이라면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임금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최저 생계비는 보장하는 게 기본소득인데 노동조합이 이걸 잘 그들떠러 안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못 받더라도 최소 생계비는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이게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런 거 쟁취하고 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뭐 기본 서비스라 그럽니다. 무슨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 거 쟁취하는 투쟁들 그런 거 하려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환경주의 생태주의자들 또는 가정주부들 또 여성운동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이제 기반을 쌓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투쟁이 가능한 거죠. 환경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대세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저는 뭐 물론 이제 저는 현장 경험은 없습니다.
현장 경험이라고 해봤자 야학을 통해서 노동자들하고 이제 야학을 한 3년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이제 뭐 전혀 저는 뭐 운동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온라인에는 뭐 질문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되겠는가?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말씀 들은 가운데서 약간 의문드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제 들리십니까? 네, 조금 낮았습니다. 네. 예. 우리 자료집 16쪽에 나왔는데 인건투쟁의 뭐 경영관리 투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 부분을 살짝 질문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하나 더 이제 약간 더 깊이 들어간다면 실제 노동자들이 공정을 경영을 한다든가 회사를 경영하는 자주관리 회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자주관리를 하더라도 그 회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이윤이 나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그곳에 자주관리에서 방금 뭐 하신 말씀처럼 평의의 식으로 누군가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대표자가 될 것이고 어찌되었든 상중간에 이윤을 남겨야지 이윤이 나야지 회사가 유지가 되는데 실제 이거 이윤을 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실제 이러한 사항이 자주관리를 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자주관리회사 대표자와 그리고 노동자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럴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사업장이라면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계속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서 수적 우세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우리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80~90%가 넘지만 실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10% 혹은 모두 크지 작거든요. 아까 하신 말씀도 진보정당이라 표방하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표방하는 후보가 이번에 0.2%밖에 못 얻었다. 그리고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당원들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숫자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뒤엎기에는 물론 노동자 민중들이 수가 월등히 많지만은 그렇게 갖춰져 있는 숫자로 본다면 영원히 이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짧게 해봤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잠재와 현재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으로 숫자가 2,500만이 노동자고 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중간 계급이나 이러한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뭐 4천만, 5천만이 그러니까 인민인데 뭐 이들이 다 연합이 된다면 숫자는 이제 지금은 이제 0.02% 지지자에서 4천만의 지지자로 유권자가 뭐 4천만이 채 안 되는데요. 그 중에 90%의 지지를 99%의 지지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이제 열악한 수준에 대비해서 잠재적으로 이제 최대치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잠재적 최대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토론할 필요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윤을 내야지 사업이 유지 가능하다. 이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자본가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내야만이 사업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먹고 살면 사업이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활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윤이 제로라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설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으면 회사는 돌아갑니다. 이윤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자본가가 일을 안 하는 또는 일을 하는 월급 대신 월급보다도 더 많이 자기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윤이 필요 없는 이유는 자본가가 없기 때문에 이윤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본가가 가져가야 될 일하는 대가가 아니라 착취한 대가로 가져가야 될 이유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추가로 축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이윤이 필요합니다. 자본가의 주머니에서 다시 이제 자기가 소비를 하지 않고 축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윤이 안 나더라도 축적 기금은 이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모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가 다 월급 생산된 총 이윤으로 돌아갈 것들을 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남았어. 일부분 저축을 했어. 그걸 다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본가가 축적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라도 기업이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윤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회사가 이제 그 축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윤이 생기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업의 경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총 매출, 총 수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총 비용이 있습니다. 임금까지 포함해서 빼고 나면 이윤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노동자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사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총 매출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총 비용은 노동자 임금도 포함되어 있고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극대치로 얘기하면은 총 비용과 총 매출, 총 수익이 동일해지는 지점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임금, 노동자 임금 외에 이윤으로 돌아갈 것을 분배를 해도 된다는 거죠. 문제가 지금 이제 질문으로 제기하시는 이제 내용은 그 총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위해서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임금은 고정이 되어 있고 또는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노동자가 관리를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시는 이제 개념이 이제 차이가 있는, 정확하게 그 개념 아니지만은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비용보다도 이런 이제 문제 제기신데 그거는 노동자 기업만이 아니라 그냥 자본가 기업도 매출이 줄어듭니다. 경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경영을 잘못하면 줄어들고 그게 이제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나고 아까 제기 냈지만 IMF 때 부도가 나고 해서 파산이 되어가지고 빅딜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가가 경영하느냐 노동자가 경영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기업의 경영 자체를 누가 어떻게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비용보다도 그런 것이니까 노동자 경영자들이 그 매출을 잘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글 내용 속에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자 거래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 하나면은 굉장히 이제 외딴 섬인 거죠. 자본주의 대항에. 근데 하나가 아니라 이게 16조를 만들듯이 섬들끼리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들끼리 연결하면 규모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윤이 나느냐, 비용이 들느냐 이런 거를 다 공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공동으로 계산하면은 벌써 이게 이제 그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몬드라곤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 규모가 있는 협동조합인데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 볼로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다 협동조합의 도시가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적 도시 협동조합이라는 규모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십만 개가 됩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제 엄으로 양으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그 하나로 연합이 된 게 아니라 독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노동자 경영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윤에 내기 위해서 그래 아락바락할 필요 없이 비용과 매출을 타산을 해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은 이윤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라 역발상을 해서 비용과 매출을 똑같이 하고 그 비용 안에 노동자가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제 그 수익인데 수익을 이제 잘 줘서 그다음에 이제 잘 쓰고 필요하면은 투자도 노동자 수익에서 나온 기금을 하면 된다. 자본과 같이 이윤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매출 자체를 늘리고 그리고 또 매출이 목숨 걸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하면서 또 그 내부적인 관계도 그 판매자 구매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 종업원과 또는 또 하청과 뭐 원청 이런 개념에 의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서로 사회적 관계를 바꿔서 서로 계획을 해서 할 일을 정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붙이면 이런 식으로 전국적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가 됐던 뭐 이런 게 지금 파업이 되고 몇 년째 뭐 수십 년째 지금 계속 국가가 개입해서 경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됩니까 그거? 대우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 됩니까? 거기에 있던 노동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노동자 경영이에요. 그런데 그 대우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노동 전국 민주노총이 그다음에 그 한국노총이 1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잘 결합해서 그 소비자 연합이 되고 같이 자동차 사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구체적인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지혜는 누가 그러면 평범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단합된 힘이 있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인, 그다음에 경영자 출신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에 산재 있고 세계에 산재 있습니다. 그렇게 깃발만 들면은 같이 할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방향만 맞으면은 그 뭐 지혜를 모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니 뭐 지식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도와주려고 있는 거죠.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아까 그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매주 총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선별노조 인원이 많은 조합에는 한 15만 뭐 25만 지금 공공이 지금 25만인가? 23만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이 노동조합들이 적어도 뭐 민주노조를 표방하고 있는 노조들이 아주 민주적인 절차들은 세련되게 잘 돼 있어요. 벌써 이제 막 여러 가지 형태의 막 문제들이 많이 되니까 아주 세련되게 막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농치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날이 갈수록 이제 참여율이 줄어요. 제도적 장치만 해놨다고 해서 토론 활성화되는 건 절대 아니다. 또 투쟁을 통해서 국면이 열렸을 때 뭔가 가능성이 보였을 때 참여가 가요. 그러니까 그 정세라는 것도 대중들이 이제 가능성을 봤다가 이제 뭐 실망을 했다가 이제 고양이도 있고 이제 세태기도 있고 이런 국면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나는 예를 들면 25만 명이 어떻게 매주 총회를 할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이 한 10사람 발언만 해도 하루씩 지나갈 건데 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25만 명 발언은 뭘 어떻게 보장을 하나?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그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인데 민주적인 건 다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냥 진짜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요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열렸다고 그런 게 열렸다고 해서 그런 토론회장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이제
거기서 다양한 어떤 이제 의견이 수렴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이제 마련하고 오히려 이게 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를 뭐 이제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도가 지금 적어도 민주노조를 포함한 이런 노조들은 어떤 아주 세련된 제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노하고 딸려 있지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들은 오히려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그 매주 총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25만이 참여하는 총회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서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건지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론이 요새 굉장히 이제 무관심해졌지만 촛불 이럴 때는 또 확 왕성했다가 이제 지금 완전 또 빨아져서 뭐 이제 거의 힘력이 없다가 그런데 지금 그걸 뭘로 어떻게 보장을 한다는 것인지 이제 그게 어떻게 토론에 대한 활성화를 뭘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이제 문제 제기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현실에서 실현된 적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습니다.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그게 실현됐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은 제가 만든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그 8,000명이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결정하는 회의를 했죠. 운동장 지금 우리 왜 로마나 극장 같이 이렇게 원형 극장에서 우리가 그 검투사가 칼싸움하고 몸싸움하는 거는 익숙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토론자가 나와서 발제자가 나와서 토론 문제를 제의를 하고 그다음 8,000명이 이제 그 토론 내용을 듣고 함성을 질러가지고 야유를 질러가지고 그 토론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최종적으로 토론 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알립니다. 찬반 결과를. 그래서 이제 찬성한 결과만 가지고 정책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서툴겠지만 그게 200년 역사 동안 아테네가 발전하는 가장 원동력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원동력이 됐는데 그럴 때 8,000명이라는 시민 물론 이제 남성이 한정되어 있고 노예가 배제됐고 외국인이 배제됐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한계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제 대동소이하거든. 지금도 외국인 안 되고 있고 여성은 안 되고 있고 안 됐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 20세기 와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예는 미국에서도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500인 평회라는 게 있습니다. 500인 평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추첨회에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산술로 하면은 800명이 500명에 들려면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10,000명이라 치면 500명 20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이제 남성 인구는 3만에서 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참여하는 거는 8,000명인데 남성 전체는 3만에서 5만 명이거든요. 아테네 시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돌아가면서 500명에 드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500명은 뭘 하느냐 하면은 정말 정부를 구성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근데 이제 우리 동지들은 내가 정부를 구성해서 500명 안에 든다. 한국 치면은 지금 이제 행정부 아까 제가 말했지만 2만 명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2만 명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신반의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집행한다는 것은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가 또 있습니다. 무슨 지금은 그때는 노예가 보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보조를 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 공무원 우리가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을 하면은 복지 공무원 하는 일이 뭡니까? 네가 언제 와서 교육받고 그때까지 무슨 교육 신청하고 인터넷 신청하고 하면은 네가 필요한 실업급여 줄 것이다. 그대로 계산하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공무원인데 누군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결정인데 정책의 결정은 아까 8,000명이 한다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8,000명이 저 하루에 한 서너 시간에 토론 시간 동안 결정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 500명이 안건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500명이 토론을 합니다. 국회에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합리적 안건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건이 일주일마다 새로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년짜리, 한 달짜리도 있을 수 있고 몇 개월짜리도 연구 결과 지금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 중장기적으로 뭐 환경에 그 공장을 만든다든지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설계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 뭐 무슨 뭐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다 해서 정책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또 부리면 됩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뭐 이제 타당성 조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제 집행되는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의회 500명이 또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했는 것들을 가지고 뭐 복수의 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8,000명 가지고 앞에서 토론을 하면 8,000명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나 이게 한 사람들은 또 의견 낼 수 있고 그래봤자 아까 10명이 내면은 한나절이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준비가 없으면은 중구난방 토론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 같이 총회가 잘 조직이 되면은 결국은 안건 중에 서너 가지 안건 내지는 두 가지 안건으로 막 이렇게 좁혀지고 그게 이제 정말 다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집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발언하는 사람들은 뭐 10명 안팎이라고 하더라도 이 8,000명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토론 내용들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결정한 것이 됩니다. 그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근데 그런 식으로 매주 그다음에 매년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도 있고 돌아가면서 집행을 하고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25만 명이 한다. 이게 불가능한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25만 명이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모여드는 게 아까 말했지만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지금 줌으로도 하고 있지만 줌은 뭐 200명, 1000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1000명이 할 수 있는 게 증명이 됐지만 저는 이전부터 이게 뭐 세계적으로도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게 작년 추석인가요? 코로나 왔을 때 추석에 나훈아가 갑자기 저기 뭐냐 뭐 소크라테스 형님 부르면서 노래했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줌으로 1000명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노래하고 감성적이니까 더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쉬운데 사실은 반대로 온라인으로 감성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감성의 미묘한 지점이 변화가 잘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언어와 문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견이 뭐냐 이런 것들은 수백만 명이 이 센터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듣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이 스마트폰도 있고 또 방송국도 있고 이걸 다 연동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또 그럼 익숙해지고 하면은 정말 25만 명이 매주 뭔가를 안건을 결정하고 지난번에 했던 안건에 대해서 실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찬성을 하고 이제 긍정을 하고 또 부정하면은 부족하면 또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이제 가능한 처음부터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면은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5만 명이 되면은 250만 명이 될 수가 있고 250명이면 5천만 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2500년 전에 한번 했던 것이고 저는 이게 현대에서 이게 이 발전된 정보통신 인공지능의 기술적 토대로 하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왜 그 민주노총에 저 합리적이고 세련된 민주적 토론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또 이 어떤 이제 정세가 고조됐을 때는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할 때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은 이것은 내일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때도 그랬거든요. 러시아 혁명 때도 이 2월 혁명 성공하고 나서 레닌의 부인이 크롭스카얀가 이 사람이 할 때 정말 노동자들이 대단하다. 매일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다 토론하고 국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 토론하더라. 이 힘만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안 바뀌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러시아 혁명이 잘못된 것은 그것을 다 결과적으로 짓눌렀잖아요. 소비에트를 핵융화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세의 고조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박근혜 촛불 그 탄핵 국면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가장 불만이었던 게 그렇게 고조된 정세도 그 민주노총도 그랬지만 깃발 들고 집회하는 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저 100만 명, 몇십만 명인 민주노총이 왔으면 왜 그 단독 집회를 해서 민주노총의 요구 사안들을 토론을 안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밀실에서 민주노총이 그냥 정책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몇 가지 근데 그 몇 가지 내버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박근혜 탄핵 하나로 다 집약이 됐잖아요. 그리고 문재인한테 물려주자. 문재인이 잘해라. 이거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민주노총을 통해서 민주 노동자들이 아까 우리가 오기 전에 저 공유했던 그런 질문들 노동법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다 실제로 저기 뭐 민주노총 몇십만 명, 그다음에 시민들 100만 명, 200만 명이 공유하는 토론을 통해서 공유하는 안건으로 만들어서 뭐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뭐 생태 문제, 페미니즘 문제, 뭐 소수자 문제, 뭐 국제 문제 이런 것들을 그 탄핵 국면에서 우리의 의제로 만들었더라면 그게 이제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다는 거죠. 또 망가지더라도 대안이 그 지금 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란 것은 단순하게 절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인데 이 지금 추첨과 총회 민주주의라는 이제 절차를 합의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따라가고 전제되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총회에 가서 내가 결정권자로 총회에 참여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거수기로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매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의식이 되고 또 더불어서 내가 언제든지 추첨되어서 집행부로 되어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가서 내 안건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면서부터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면서부터 그게 내 몸에 배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내 관행이 되었다 라는 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아까 수동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뽑아서 지금 대표자를 조합장이나 조합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이제 그 총조합장을 만들면은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챙겨보겠어. 라고 하는 수동화된 의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제도 자체가. 대의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실 하시고 싶으시면 선생님 집중이 혹시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면 그때 가서 또 많은 소리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혹시 또 말씀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요. 질문을 지금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십시오. 교수님 만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법 선거법을 이번에 과연 개정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당제 진출이 가능하다면 사회주의 정당이 특히 그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중앙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진출하기에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용이한데 시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자치단체 공직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1인 최고 득표자가 아니라 2인, 3인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은 사회주의 정당 기초 공직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뭐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대한 이제 그 의회 선거를 중대 선거구라고 이제 민주당이 아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가능한지 실제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국회 전국의회 국회를 그렇게 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적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기초 선거가 바뀐다고 해서 뭐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건데 어쨌거나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제 다당제 차원에서 진보정당, 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그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열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기존 방식의 선거운동을 통해서는 정말 이제 그 아주 이제 소수의 0.02%가 뭐 0.2% 또는 2%로 가는 10배, 100배로 늘어나는 이러한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조차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절호의 기회가 열린다면은 정말 선거운동의 방식 자체를 정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회자이기 전에 참여자로서 한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여기 손호만 동지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후경기가 아니고 굉장히 도양기가 아니라 하강기의 수밖에 없는 이거 조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바뀔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엔진 되는 것은 수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수정으로 의심이 모아지고 이게 상승해야만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국회 촛불 이야기입니다. 국회 촛불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빈목점이 있었죠 그때도. 어쩌면 우리가 그 대국적인 열린 방향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입법화합이 굉장히 장려된 생산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 진보 정당이나 소위 진보 정당들 와서 진상경을 들어서 협력을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응하면서 사실은 그게 확 넘어가 버렸죠. 우리 다 알다시피 민주당 이 수렴되는 이제 문제로 가는 탄핵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변곡점에서 과연 우리 진보나 좌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하강금 곧 상승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방향을 우리가 마련해 둬야만 그때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그중에 개혁지가 생겼죠. 우리 그냥 알다시피 노사정협의회에서 들어가서 같이 투표문자고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편성해서 사실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좌파들이 거기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갔던 거죠. 결국 문재인이 계속 배신하니까 거기 같이 뭉쳐가면서 결국은 스스로 올라가는 그래서 9,000표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원인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런 토론들이 뭔가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 아닌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마련하는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많이 하태경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